저 이제 이어서 담보 책임 파트로 오겠습니다. 자, 일단 엑기스 105페이지입니다. 엑기스 105페이지 담보 책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건 하자 때문입니다. 일단 매매 계약은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있는데 일단 매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유상 계약입니다. 대가를 주고 사는 거거든요. 매수인을 쪽에서 대금을 주고서 이제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거나 그리고 그 물건과 관련된 권리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온전한 물건, 온전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건데 여기에 하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하자가 있을 때 이 하자와 관련해서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한테다가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제도가 담보 책임 제도입니다. 자, 지금 성질에서 첫 번째 줄에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담보 책임 제도가 무과실 책임인 건 맞지만 만약에 하자 발생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었던 거죠. 처음엔 하자가 조금 했는데 매수인 쪽에서 하자를 확대시켰을 수도 있고 매도인이 하자를 촉발시켰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잘못은, 그 매수인의 잘못은 나름대로 참작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다고 해도 어쨌든 담보책임 제도가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는 거죠. 담보책임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가를 주고 가져오는 유상계약에 적용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계약이 꼭 매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만약에 그 계약이 교환계약이라고 해도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죠. 다 적용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담보책임 제도는 본질은 임의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제 특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면책 특약을 맺었네요.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지금 특약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매도인이 그 하자를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았던 거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인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면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제 이어서 권리 하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자의 종류는 결국 두 가지거든요. 권리의 하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가 나옵니다. 일단 권리 하자 같은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죠. 일단 좀 큰 틀에서 보자면은 첫째, 전부 타인 권리. 자, 두 번째가 그 밑에 나오는 3번의 일부 타인 권리. 자, 오른쪽 세 번째 권리하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그리고 네 번째 권리하자 용익권에 의한 제한.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순서대로 살펴보면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전부가 남의 거라는 겁니다. 자, 첫째, 매매 목적물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고, 이런 경우라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가져와서 취득을 해서 매수인한테다가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못 넘겨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타인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해가지고 매수인한테다가 이전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나왔네요. 전부 타인 권리에서 선의하기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 뭐가 있었죠? 외우고 있어야 되죠. 해제권. 전부 타인 권리에서 요 해제권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둘째 줄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3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손해배상 청구 있죠? 이건 악의의 매수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둘째 줄 손해배상 해줄 때 이행 이익을 배상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외 손해라고 나오면 혹은 실외 이익이라고 나오면 그 틀린 말이죠. 자, 지문에서 만약에 실외 이익이다라고 나왔다. 그럼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실외 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약 성립 파트에서 봤었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무효였던 거죠. 그때 선의 무과실의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를 상대로 해서 실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있었죠. 실외 이익하고 실외 손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계약이 유효라고 믿어서 손해가 생겼어. 그런 게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마지 못해. 네? 괄호 열고 마지 못해. 자, 지수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1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1부 타인 권리 여기서는 감액 청구가 선악불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락.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가 없다면은 악의의 매수인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때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권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2번 단락에서 말하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의의 매수인이어야 청구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갑이 을로부터 100평을 매수했죠. 근데 그 중에서 10평이 병의 소유죠. 10평에 수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10평이 있긴 있는데 그게 남의 거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잖아요. 갑이 그 사실을 모르죠. 갑이 선이라는 거죠. 매수인 선이. 그럼 이때 매수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이기 때문에 셋째 줄에 감액 청구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제척기간. 자, 일부 타인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은 일단 4번 단락에서 선의의 매수인으로 나왔죠. 자, 이런 선의인 경우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제척기간 1년입니다. 자, 그리고 5번 단락도 마찬가지죠. 일부 타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선의의 매수인이다 라고 나왔죠. 그럼 안 날로부터 역시 1년 되는 거죠. 만약에 악의로 나왔다면 그때는 안 날이 아니라 언제로부터죠? 계약을 한 날이에요. 악의는 언제부터? 한 날. 그죠?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제척기간 1년의 그 기준은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해가지고 1년입니다. 자, 반면에 악의의 매수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계약을 했던 날, 계약을 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제척기간이 1년으로가 되는 거죠. 기준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려가서 4번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용의권 제한 나오는데 여기 수량 부족 일부 멸실하고 용의권 제한 같은 경우는 매수인의 권리들 모두가 선이어야만 행사 가능한 것들입니다. 싹 다 선이어야만. 자, 그래서 밑에 쪽에 동그라미 2번 단락을 보시면은 목적물 일부가 이미 멸실이 되어 있었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3번 단락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당시에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던 매수인, 이 매수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4번 단락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계약 해제할 수 있고, 자, 5번 손해배상 청구도 선이니까 다 가능합니다. 6번은 반대죠. 악의의 매수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같은 경우는 다 선의의 매수인만 권리 행사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전부 다 안 날로부터죠.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해서 1년대로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세요. 용의권 제한입니다. 용의권 제한은 목적물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인이 들어와서 목적 달성을 못한다. 그때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죠. 자, 지금 일단 먼저 동그라미 1번 단락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목적물에 지금 대항력 갖춘 임대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임차인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2번 단락. 전세권자 들어와 있죠.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지상권자가 들어와서 용의권 제한이 걸린 건 맞는데 문제는 둘째 줄에 중간 잘 보시면은 악의의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해제를 못해요. 자, 그리고 4번에서 여기서 이제 이 지문에서 물어봤던 거는 자, 지금 부동산에 일단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때 계약은 그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이라고 해서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를 한다는 건 계약을 통째로 다 엎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하시려면 목적 달성을 못할 때,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이제 밑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입니다. 설정돼 있었던 저당권이 행사, 경매가 들어와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서도 선의하기 불문하고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에서는 매수인 쪽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이게 선의하기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거죠. 그래서 권리하자에서 선악 불문하고 행사 가능한 매수인의 이 네 가지 권리 외우셔요. 전부 타인 해제, 일부 타인 감액 청구, 저당권 실행에서의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단락은요, 지금 저당권이 행사가 돼가지고, 예? 왜요? 글씨 이상해요? 아, 저손해. 아, 예. 예, 저손, 예. 자,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서는 동그라미 3번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출제했다는 거죠. 여기서 출제했다는 건 대위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저당권이 실행될 것 같으니까 실행되지 않도록 대위 변제를 해버린 거예요. 갑이 소유한 목적물을 을이 지금 매수한 상태인데요. 이제는 이 부동산에는 이미 여기에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 경매가 들어와 버리면은 을이 제대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갑이 갚을 돈을 대신해서 출제,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대위 변제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갑한테다가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를 출제액 상환 청구. 출제액 상환 청구. 이 권리는 저당권 전세권 실행에서밖에 없는 권리예요. 이것도 선의하기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번 단락에서 나오는 출제해가지고 소유권 보존시켰죠. 이때 출제액 상환 청구. 선의하기 불문.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갑니다. 물건의 하자입니다. 일단 하자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이 성립되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리고 지금 2번 단락에서 건축 목적으로 매매되었던 토지가 법령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야, 내가 지금 허가 못 받아. 그래서 이 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권리하자예요, 물건하자예요? 권리하자, 물건하자. 저 권리하자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다,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을이 자 뭐를 매수했어요? 토지를 매수했죠.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나. 허가가 안 나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을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이 문제가 된 거예요? 땅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땅 문제라는 거예요. 땅 문제.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땅 문제. 그래서 이 허가 못 받는 거, 이거 이 물건의 하자로 보는 거죠. 자, 법령상 제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권리 하자가 아니라 물건 하자입니다. 물건 하자.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물건 하자고 결국 그 하자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단락입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뭔가 법적인 제한이 걸려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목적물 하자라는 거죠. 무슨 하자가 아니고요. 권리 하자 아니고 물건 하자에 해당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어떤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냐? 자, 일단 4번 단락입니다. 목적물 하자가 있고요. 이때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물건의 하자에서 매수인이 하자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이건 하자가 조금이에요? 하자가 중대예요? 하자가 중대한 상황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목적 달성되면. 그리고 물건의 하자 같은 경우는 권리 행사를 할 때 이 매수인 선의이고 여기서는 무과실도 필요합니다. 권리 하자에서는 무과실 같은 거는 아예 안 따졌거든요. 근데 물건 하자에서는 무과실까지 필요하다라는 점. 좀 차이가 있고요. 권리 하자랑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충분히 매수인이 하자가 있긴 하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하자가 있긴 한데 그게 좀 경미한 상태일 수 있죠. 자, 그 경우는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건 하자 같은 경우는 해제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지문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둘째 줄에 해제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건 행사할 수 있지만 셋째 줄에 감액 청구권 이건 제도가 없어요. 깎아달라는 감액 청구는 권리 하자에 있는 제도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나 용의권 제한에 있는 제도입니다. 물건 하자에는 그 제도 자체가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건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물건의 종류가. 물건은 일단 첫째, 특정물이 있고 특정한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물이 있어요. 물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정물도 있고 다른 똑같은 걸로 대체 가능한 종류물도 있단 말이죠. 차이는 없어요. 특정물이고 종류물이고 목적 달성이 안 되면은 계약 해제 손배 청구, 목적 달성 가능하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종류물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과폰, 사과 모양으로 생긴 폰을 샀다는 거예요. 사과폰을 샀죠. 답답해 죽겠어요. 삼성페이 안 되잖아요. 삼성페이가 답답하고. 그죠? 근데 계속 이걸 쓰더라는 거죠. 계속. 우직하게 쓰더라는 거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예. 제가 아시는 분이 꾸역꾸역 그 카드 뒤에 막 그 폰 뒤에 카드 막 쑤셔놓고 댕기면서 그 꾸역꾸역 이렇게 작업폰 쓰시더라고요. 애플페이요? 애플페이요? 아직도 잘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종유물이라는 거죠, 종유물. 근데 여기에 하자가 있을 때는 목적 달성 되냐 안 되냐를 통해서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건지 아니면 해제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완전한 새 걸로 달라고 완전한 물건으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특정물이요, 종유물이요? 종유물이 그렇습니다. 특정물 같은 경우는 그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똑같은 물건이 없으니까 완전물 청구를 못하죠. 근데 종유물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를 샀는데 차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새 차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있다는 거예요. 종유물이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6번이죠. 아니 5번이죠. 5번. 5번에 보시면은 종유물에 하자가 발견됐고 이때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하자가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전물 청구입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매수인이 목적물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네요. 그럼 매수인은 악이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건 하자에서 매수인이 담보 책임 추궁하려면은 매수인의 선의가 있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매수인이 알고 있잖아요. 담보 책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책을 좀 넘겨보시고요. 자, 제척기간. 참고로 물건 하자 제척기간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제척기간이고요.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보죠. 이제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네요. 경락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그죠? 매수했다고요? 경락을 받았다고요? 경락을 받았다는 거죠. 갑의 빌라가 경매당했어요. 네? 돈 못 갚아서 경매를 당하셨군요. 경매. 그러면은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 쪽이 있겠죠. 경매를 집어넣은 채권자. 즉 갑은 경매를 당하고 계시는 채무자거든요. 근데 이런 경매 물건을 을이 경락을 받았다. 근데 경락 받은 물건도 뭔가 하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도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경매에 있어서는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어요. 물건 하자는 묻지 못합니다. 네. 경매 물건은 경매가 시작되면은 감정평가를 해요. 감정평가.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하죠? 해요, 안 해요? 해요. 누가 해요? 감정평가사가 있죠. 감정평가사가 그 물건이, 야, 이거 뭐 이 정도 하겠네. 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내린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경매 시의 최저가가 산정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걸 보고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무조건. 경매 같은 경우. 평가할 때 그 경매되는 물건에 물건 하자가 있으면 그게 다 이미 반영되겠죠. 하자가 있는 만큼 금액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을이 낙찰받고 나니까 물건 하자가 있는데요. 물건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추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이미 평가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리 하자가 몇 개였어요? 권리 하자 몇 개? 그게 5개였잖아요. 네? 전부 타인, 일부 타인 수량구조, 일부 멸실, 용의권 제한, 저당권 실행. 거기에 해당됐을 때 낙찰받은 물건, 권리 하자 있을 때 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서류상에 나와 있는 면적하고 실제 측량해봤더니 수량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권리 하자거든요. 그럼 담보 책임으로 경매 다 뒤엎을 수도 있어요. 가능합니다. 예. 이론적으로는요. 예. 현실은 몰라요, 저도. 예. 안 해봐서.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거는 경매에서의 매수인, 경락인 같은 경우는
물건 하자와 관련해서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리 하자만 물을 수 있다. 자, 그럼 내려가서 밑에 10번 보시면 갑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토지 전부가 병거입니다. 갑이 이걸 을에게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전부 타인 권리죠. 악의의 을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거죠. 그럼 이건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 타인 권리죠. 악의의 을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에 2,000제곱미터가 계약 당시에 이미 포락으로 멸실됐습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이때는 이제 선의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의 을은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입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 용의권 제한이죠. 이때도 선의의 매수인만 권리 행사할 수 있고요. 악의의 을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5번째,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고요. 매수자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때 을은 악의라고 해도 해제. 자,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13번 사례 보시면요. 13번 사례. 자,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X가옥에 저당권 설정을 했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저당권이 실행됐고 을에게 매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자 병이 있었고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경매 신청을 했고 그 갑의 물건이 경매가 되면서 이제 을이 낙찰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입니다. 경매 자체가 무효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을이 아니 제가 낙찰받았는데 완전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적어도 담보 책임 문제가 되려면 진행된 경매 절차 자체는 유효여야 된다. 경매 자체가 만약에 무효라면은 경락받은 을은 부동산을 이제 저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그죠? 자기 돈 냈던 거 채권자한테 돌려받고, 받을 거 받고 그냥 떠나겠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건 경매가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유효라는 거죠. 무효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경매가 무효일 때. 자, 이걸입니다. 을은 물건 하자를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라서 그렇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3번 X가옥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문제가 안 돼요. 담보 책임이 문제되려면은 저당권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하자 5번째 해당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 권리하자가 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어쨌든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자 입은 이 을 입장에서는 채무자 갑을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태고, 만약에 갑에게 자력이 없습니다. 경매당했으니까 이제 개털이라는 거죠. 자력이 없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그럼 배당금은 채권자가 가져갔으니까 채권자한테다가 2차적으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단락에 1차적으로는 갑이 책임지고, 자, 5번 단락 갑의 자력이 없다면은 채권자 병한테다가 그 대금을 돌려달라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번 내려갑니다. 갑이 하자를 알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 자, 혹은 7번처럼 권리 흠결 하자를 알고 있는 병이 하자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담보 책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함께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 문제는요, 우리 문제집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자, 13번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매매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통합 문제네요. 그죠? 자, 기억에. 당사자가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안 정했네요. 그럼 몇 년 내로 행사하는 거죠? 10년 내로죠. 그죠?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로 행사되어야 되고. 자,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제척 기간 경과가 됐으니까 완결권은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제곱미터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량이 지정된 매매죠. 맞아요. 자, 디귿입니다. 건축 목적으로 매매가 된 토지인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걸려버린 거죠. 권리하자예요? 물건하자예요? 물건하자입니다. 물건하자. 자, 리을입니다. 특정물 매매를 하는데 담보 책임이 성립했고요. 근데 이제 담보 책임 성립과는 별개로 매수인 입장에서 착오가 있어. 착오. 그죠? 추억의 착오죠. 추억의 착오. 그럼 착오가 있었으니까 착오로 취소해도 돼, 안 돼? 해도 되죠. 지금 첫째 줄에 나오는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와 둘째 줄에 나오는 착오라는 제도는 별개의 제도예요. 매수인은 선택하면 됩니다. 착오로 취소해도 돼요. 담보 책임 갖고 와가지고 뭐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해도 돼요. 자기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죠. 얼마든지 겹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험을 치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을 치는 입장이니까 뭐 예를 들어 사례가 나오면 야 이거는 담보 책임 문제야. 담보 책임 문제. 근데 담보 책임을 물어보겠죠, 시험에서.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 대부분 현실은 자, 을이 갑으로부터 뭔가 부동산 샀는데 야, 그 부동산에 하자가 있네. 근데 하자가 있다는 걸 을이 계약 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죠. 근데 그 을이 하자 있음을 모르고 산 게 착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례에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얼마든지 많아요. 물론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이런 걸 사례로 내면 이런 걸 사례로 내면 이제 출제위원 나쁜 놈들이. 그러면 저 딴 데 가서 변리사 가서 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제도가 경합하게 되면 매수인은 이때 선택을 하시면 선택. 담보 책임을 선택해서 책임 추궁해도 되고 아니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를 하셔도 돼요. 그럼 리을에서 말하는 거는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착오 있었으니까. 옳은 것은 기호가 니은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셔도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극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16번을 풀게요. 대신 16번을. 자,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 틀린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자체가 물건 하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건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물건 중에서도 특정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물이 아니라 특정물. 자, 1번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담보 책임 성립 요건이 아니죠. 그렇죠? 매도인이 뭐 잘못이 있든 말든 뭐 고의로 했든 뭐 그거는 상관없죠. 하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2번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담보 책임 져여지지 않아요. 지지 않죠. 물건 하자가 문제돼가지고 매도인이 책임지는 경우는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일 때. 물론 무과실도 필요하지만요. 악의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번 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물건 하자잖아요.
알고 봤더니 짝퉁이었던 거죠. 이때 담보 책임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가 또 있었네요. 착오. 매수인도 착오했죠.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경매 목적물로 나왔죠. 이때는 물건 하자가 있어도 담보 책임 돼? 안 돼? 안 됩니다. 권리 하자만 돼요.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경매에서는 왜 권리 하자만 된다 그랬어요? 기역이라 그랬죠. 기역. 네? 경매가 기역이죠. 경매가 기역이죠. 그래서 무슨 하자만? 권리 하자만 된다는 거죠. 권리 하자. 물건은 안 되죠. 물건 왜 안 되죠? 미음이잖아요. 안 됩니다. 경매 권리하자. 네? 기역으로 매치가 되는 거죠. 자, 5번. 목적물 하자가 있어도 계약의 목적 달성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는 건 하자가 경미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해제까지는 못하죠. 지금. 정답 3번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17번 문제. 자, 갑이 을소유 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는데 그걸 취득해서 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이 지문에서 매도인 누구예요? 예? 을? 갑이죠. 지금 문장 잘 보세요. 지금 한 문장이에요. 자, 갑은 매도하였다. 라는 문장이죠. 갑이 매도한 거예요, 갑이. 근데 갑이 매도했긴 했는데, 누구 걸 매도했어요? 을 거를 매도한 거예요. 전부 타인 걸린 거죠. 목적물 소유자가 을인데, 자, 을이 해당 목적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이 소유한 그 물건을 갑이 병한테다가 자, 매매 계약을 해서 파는 걸로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매 계약 체결은 자, 갑과 병, 자, 갑이 매도인, 병이 매수인이고요. 소유자는 현재 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아가지고 병한테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받아 넘겨줄 수 있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 취득해서 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거거든요.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1번. 병이 계약을 해제하려면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된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이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 제척 기간 몇 년이죠? 맞아요.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제척 기간이 없어요. 전부 타인 권리는 제척 기간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2번. 병이 악의인 경우도 해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죠? 선악불문 해제할 수 있죠. 전부 타인 권리죠. 2번 정답이에요. 자, 3번. 갑이 선이었다면 갑과 병의 계약이 원시적 불능. 뭐 갑이 선이고 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원시적 불능은 아니죠. 충분히 을로부터 매수해서 넘겨줄 수 있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해요. 타인 물건 매매 유효입니다. 문제 없어요. 이거를 넘겨줄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야 돼요. 후발적 불능인 거죠. 원시적 아닙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의 귀책 사유로 건물이 소실돼 버렸습니다. 이때 병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 그렇죠. 계약을 해제를 해버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갑의 귀책으로 건물이 소실됐다는 것 자체가 매도인 측 잘못으로 물건이 지금 망가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따라서 이때 채무불이행이 적용되면서 을 입장에서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이전 시간에 했었던 법정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번입니다. 병이 갑의 기망에 의해서
을 거를 갑 걸로 알고 매수 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사기꾼이죠 지금? 누가 사기꾼? 누가 사기꾼이에요? 갑이 누구한테 사기쳤어요? 갑이 병한테 기만한 거죠. 사기쳤다. 그럼 사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취소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죠. 담보 책임하고 상관없이. 자, 그래서 이 경우, 자, 병은 을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나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다. 그럼 사기가 맞거든요.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해도 되죠. 이것도 경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도 있지만 또 사기도 있었던 거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담보 책임으로 권리 행사해도 되고, 아니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갑 소유 토지 한 필지를 200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량 지정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30평이 부족한 걸로 판명이 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30평 부족했던 거죠. 이거 뭐예요? 수량이 부족한 거죠. 수량 부족. 자, 기읍. 아기의 을 나왔죠. 그럼 권리 행사 못합니다. 수량 부족이라서 다 안 되고요. 자, 니은 선의의 을로 나왔다. 그러면 다 할 수 있죠. 감액 청구도 해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도 되고. 디귿입니다. 선의의 을로 나왔기 때문에 제척기간 1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은 아니고 언제로부터라고 해야 돼요? 안 날로부터. 하자 있으면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디귿은 틀렸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자, 환매가 좀 나와 있습니다. 환매. 자, 환매도 엑기스를 좀 보고 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엑기스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엑기스 110페이지. 자, 일단 환매 특약은 종된 약정입니다.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요. 보통의 매매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도로 사오겠다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긴 하는데, 자, 을하고 매매를 하긴 하는데, 자, 을로부터 대금, 자, 5억을 받으면서, 대금 5억을 받으면서 이제 소유권을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계약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의 매매랑은 좀 다르게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특약을 집어넣어요. 환매 특약을 집어넣습니다. 환매 특약을 해서 갑이 특약을 통해서 환매권을 가지게 돼요. 갑이 환매권을 가지게 되고, 갑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해서 을한테 팔았던 부동산을 도로 되사오는 이런 제도가 환매인 거죠. 이때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 환매 대금을 줘야 됩니다. 환매 대금 뭐를 줘야 되냐면은 일단 매매를 할 당시에 을로부터 받은 매수 대금 있죠. 그 5억 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할 때 들어간 비용들 있죠. 매매 비용까지 같이 줘야 된다.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환매 특약은 종된 약정이라서 매매가 무효가 되면 환매 특약도 무효가 돼요. 자, 밑에 시기 보세요. 시기. 환매 특약 언제 해야 되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자, 환매권도 재산이라서 다른 사람한테다가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넘길 수 있고요. 자, 밑에 3번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수령했던 매매대금에다가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 비용 포함시켜서 환매대금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4번에 과실과 이자 상계로 처리합니다.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갑 쪽에서는 그 환매대금을 줘야 되고, 을 쪽에서는 부동산 돌려줘야 되죠. 이때 부동산에 붙는 과실, 저 대금에 붙는 이자 둘 다 안 준다는 겁니다. 둘 다 안 주고 상계 처리합니다. 자, 근데 2번 단락 보세요. 환매권 행사가 되면은 목적물에 붙는 과실하고 대금의 이자는 상계 처리한 걸로 보긴 보는데 당사자가 이것과 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라는 거죠. 그죠? 계약법이라서 계약법.
자, 그럼 환매 기간이 5년을 못 넘긴다는 거죠. 5년. 최대 5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환매 기간 내로 5년 내로 매도인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 없어집니다. 자, 3번 기간 한번 정하면 연장 못해요. 정하면 연장 못합니다. 자, 4번 기간을 안 정하면 5년으로가 됩니다. 자, 5번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환매 기간 내로 행사를 안 했더라도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를 해요. 환매권 행사를 해요. 그럼 갑은 이 부동산을 다시 도로 되찾아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갑은 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갑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이거 소멸시효가 10년이죠. 10년. 근데 지금 여기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등기 청구권 이거 환매기간 내, 환매기간이라는 건 5년이잖아요. 5년 내로 행사해야 돼요? 행사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죠.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5년 내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매권 자체랑 환매권 행사를 통해 얻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권리라는 거죠. 다른 권리. 자, 내려갑니다. 환매 등기할 때. 자, 이거는 매수인 권리 취득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2번 단락. 환매는 제3자한테다가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특약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갑이 아직 환매권 행사를 아직 안 하셨는데, 환매권 행사를 안 했는데 그 사이에 을이 다른 사람한테다가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제3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 갑이 그 환매권을 가지고서 제3자한테까지 주장을 펼칠 수가 있냐는 거죠. 일단 본질적으로 환매권이라는 거는 물권이겠어요? 채권이겠어요? 채권이죠. 왜 채권이죠? 예? 지금 계약법이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계약법이라서 환매권은 채권이고. 지금 환매가 지금 60번 테마로 나왔잖아요. 그죠? 이 테마로 나온 거잖아. 그럼 얘가 왜 여기 있을까? 네? 계약법 파트에 왜 얘를 여기다 넣어놨을까? 채권이라서. 만약에 얘가 물권이면은 저 앞에 뭐 지난달에 나왔겠죠. 그죠? 그 채권. 자, 그래서 이 환매권을 제3자한테다까지 주장하는 거 원칙상 안 돼요. 원칙상 안 되는데 환매 특약이 등기된 걸로 시험에서 주로 나와요.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를 상대로도 환매권 행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단락에 환매 기간 내로 매도인이 환매 의사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 줄 중간에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에다가 가압류 집행한 자, 이 자가 제3자예요. 이 사람한테다가 환매권 주장하고 싶죠? 그럼 둘째 줄 잘 보세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기가 돼 있으면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환매 문제 한 개 좀 풀어보겠습니다. 환매 문제. 자, 231페이지에서 자, 밑에 21번 문제입니다. 환매. 틀린 겁니다. 1번 동시에 해야죠. 맞아요. 2번 매매가 취소가 돼서 매매의 효력이 없어졌죠. 환매 특약도 없어져요.
자, 3번입니다. 환매 시 목적물에 붙는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네, 상계로 처리가 된다. 자, 4번입니다. 환매 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행사 기간 5년이 됩니다. 자, 5번 환매 기간을 정했고 그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요거 그 환매 기간 내로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소멸시효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환매 기간 5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5번 정답이죠. 한 문제만 더 풀게요. 뒤에 23번 문제. 교환 문제인데요. 자, 교환 계약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환 계약도 매매 계약과 마찬가지로 부상 그리고 쌍무 계약이죠. 교환은 매매랑 뭐가 다르냐면 반대급부가 다르죠. 자, 갑이 자기 토지를 판다고 했어요. 근데 갑이 가진 토지를 사들이는 쪽이 반대급부로서 금전을 지급한다. 그럼 매매가 되겠죠. 근데 금전 지급이 아니라 나는 재산권을 줄게. 건물 줄게. 이렇게가 되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 계약입니다. 근데 교환이나 매매나 법적 성질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교환 계약도 양 당사자가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갑 쪽에서 토지를 변제기에 넘겨주지 않으면은 을도 건물을 넘겨야 돼요. 이행 거절해도 돼요. 이행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동시 이행 항변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교환 계약도 역시 유상 계약이라서 유상 쌍무지만 또한 유상이라서 을 쪽에서 토지를 갑한테 넘겨줬는데 이 토지 넘겨받은 토지에 하자가 있다.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다 생긴다는 거죠. 다 생깁니다. 자, 기읍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유상 쌍무고. 자, 니은입니다.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충금이라 그러죠. 교환 계약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토지가 3억짜리 토지인데 건물은 2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균형 안 맞죠? 그럼 을 쪽에서는 건물만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억을 보태갖고 줘야 돼요. 보태서. 그래서 이게 보충되는 금전도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요 보충금이라고 하죠. 교환 계약에서는 이 보충금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충금도 결국에는 금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목적물 하자가 있다면은 담보 책임을 부담해야죠. 왜냐하면 유상 계약이니까 교환도. 자, 리을입니다.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에 시가를 묵비한 겁니다.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단 어떤 단어가 보이세요? 시가가 보이죠. 불법적 간섭한 거예요? 아니죠. 사기 아니죠. 정답은 3번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좀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임대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먼저 엑기스로 오시고요. 자, 임대차 엑기스는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오른쪽 하단부. 자, 테마 62번 민법상 임대차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 빌려도 되고 토지 빌려도 됩니다. 다 가능하죠.
자, 2번 임대인이 목적물 임대할 권한이 없으시군요. 그럼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면 임대차 자체가 채권행위라서 그렇죠. 타인 물건 매매가 유효하듯이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하게 성립 가능합니다. 자, 3번 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분료식입니다. 분료식. 다음 페이지요. 자, 임대차 필수 요소가 차임입니다. 차임. 이제 우리가 주로 현실에서 이제 월세 형식으로 내게 되는 건데, 차임을 물건으로 줘도 문제 없습니다.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자, 2번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했죠. 그럼 그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연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 3번 차임 연체가 2기에 달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4번처럼 한 번만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넣었다. 이건 임차인한테 지나치게 불리한 겁니다. 그죠? 1기만 연체했다는 건 뭐 하루 지나도 1기 연체될 수 있죠. 바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거는 좀 너무 불리하다는 거죠. 무효다, 무효.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쪽에 차임 증액 청구 부분 보세요. 증액 청구. 자, 임대인이 재판상 차임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증액 좀 하자고 했고, 이게 법원에서 봤을 때 상당하다고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증액 결정된 거죠. 그 효력은 판결 확정 시부터 되는 게 아니라 그 청구했던 시점부터 증액으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이 임대인 측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증액을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청구 시부터, 청구했던 그때 시부터 해서 지연 손해금도 다 붙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없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건 임차인이 증명해내야 되고요. 왜냐면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임차인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장자가 증명해내야 됩니다. 자, 3번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았을 때,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없죠. 보증금이 있으니까 보증금에서 네가 알아서 까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차임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 다음 밑에 4번으로 내려갑니다. 동시이행 항변 관계라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 그 점유가 적법 점유인데,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수익을 했다면 점유랑 또 무관하게 사용수익 자체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못 받았겠죠. 계속해서 점유는 했습니다. 자, 근데 둘째 줄에 점유는 했더라도 사용수익은 하지 않았죠. 이러면은 사용료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점유를 하는 것과 사용수익을 하는 건 달라요. 그죠? 다르잖아요. 글자부터 다르죠. 점유를 하는 거랑 점유를 하는 거랑 실제 그 사용 수익을 하는 거는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점유는 그 집에 안 들어가도, 목적물에 안 들어가도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점유라는 거는 물리적인 것만 점유가 아니라 관념적인 것도 점유란 말이죠. 관념적. 예를 들어 보증금 못 받아서 그 집에 문 다 잠궈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죠. 그래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네? 문 단속 잘 해놓으면. 근데 사용 수익은 뭐냐면 이거는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 먹고 자고 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보증금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점유는 하고 있었지만 난 거주는 안 했어. 그러니까 사용료 낼 거다 안 낼 거다. 안 낼 거다 그렇게 주장 펼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게 인정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내려가면 밑에 6번을 보세요. 자, 임대차 기간입니다. 존속 기간 규정 없습니다. 최단기도 최장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최장기도 없기 때문에 임차 기간을 영구 무한으로 임대차로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허용되고 유효한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법정갱신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묵시에 갱신이 된 겁니다. 이때 전임대차 관련해서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면 담보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갱신된 건 담보계약이 갱신됐어요? 임대차가 갱신됐어요? 임대차가 갱신된 거잖아요. 자, 갑이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당시에 갑한테다가 보증금을 을이 줘야 되는데 을이 지금 금전 상태가 안 좋아서 제3자 병이 을을 대신해서 담보를 제공해 줬다. 담보 드릴게요. 저한테 담보 받으시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하세요. 이런 형태로 계약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건 갖춰가지고 기간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에 나가라고 안 했으면은 이 계약이 법정 갱신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갱신된 거는 지금 임대차 계약은 갱신된 거 맞지만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까지 덩달아서 자동 갱신되는 것은 그건 아니라 이거를 갱신시키려면 이제 병하고 다시 담보 계약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기간이 없다면은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갑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이 해지 통고, 임대인 갑 쪽에서 해지 통고하면은 몇 개월 뒤에 끝나죠? 6개월입니다. 임차인 을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 1개월이에요. 1개월. 에? 예, 민득법입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개월? 6개월이고요. 여기서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1개월이죠. 민법상 임대차.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임차인 해지 통고 3개월 있죠. 3개월. 이거는 이제 그 주택하고 상가에서 3개월입니다. 민법하고 좀 달라요. 이 헷갈리기 쉽죠, 그죠? 잘 구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특별법 들어가면 거기서 한 번 더 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민법은 요 임대차는 이제 민법상의 임대차입니다.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법에서 임대차 관련된 규정에서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단락도 마찬가지죠.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고 이 경우 임대인이 되었든 임차인이 되었든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5번도 같은 말이죠. 이 계약 해지 이제 그만하자. 이거는 임대인이 해도 되고 임차인이 해도 되고 모두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보죠. 이제 대항력 관련된 겁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 대항력 취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반대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단락 등기가 된 그 임차권은 제3자한테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요. 생깁니다. 등기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취득 방법은 밑에 지상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지금 보존 등기를 하셨다는 거죠. 토지 임대차 자체를 등기하진 않았지만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상 건물 짓고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했죠. 그럼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별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8번
자, 임차인의 권리 중 하나인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이거 임의규정이죠. 예? 비용상환 청구 임의규정이죠. 그죠? 예,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청구는 그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든 건물 임차인이든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자, 밑에 필요비 보죠. 필요비는 자, 동그라미 3번 단락 즉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밑에 쪽에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료 시에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밑에 성질 비용 상환 청구권은 단순 청구권입니다. 이건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성권은 이후에 나오는 매수 청구권 두 개가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권. 자, 내려갑니다. 임의규정이에요. 비용상환 청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해도 그걸 유효라고 합니다. 자, 9번.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고 대신에 유익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포기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정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 개축을 했더라도 자,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원상 회복하기로 했으니까 말이죠. 자, 행사 기간 가보겠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는 이 임대인 측에서 목적물을 반환받게 된 그 날로부터 해서 자, 행사 기간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비용상환 청구는 일시 사용 임대차에서도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번에 보시면은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 있죠.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임의규정입니다. 그 임대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면제시키거나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특약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자, 3번. 목적물이 파손됐는데 그 정도가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손쉬운 거니까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스스로 해도 돼요? 스스로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오른쪽 4번입니다.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만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 구조까지 유지시켜줄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통상적인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안전까지 배려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임대차입니다. 안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세콤을 설치하고 싶어요. 세콤 설치하고 싶어요. 세콤. 그러니까 임대인 의무예요. 임차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임차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 세콤 설치. 예. 세콤. 네.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제가 그 2층 살았거든요. 2층에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에 엄마가 계속 거실에 있으니까 제 창에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막 이렇게 뭐 할 거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열쇠를 안 두고 나온 거예요. 네? 열쇠를 안 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1층 그 난간 붙잡고 이제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출동했더라고요. 예. 바로 모른 척했죠. 무서워가지고. 그때 제가 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가지고 당시에 갑자기 생각이 나. 세콤. 네. 그 세콤 설치를 임대인이 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알아서. 근데 그게 만약에 6번처럼 일시 사용 임대차다. 이를테면 숙박계약. 여기서는 안전배려 해줘야 돼요. 불 안 나게. 도난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죠. 자, 내려갑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요. 이거는 건물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겁니다.
토지 안 됩니다. 부속물은 왜냐면 에어컨이거든요. 에어컨 설치는 건물 빌렸을 때 에어컨 설치하는 거죠. 건물 임차인만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3번처럼 뭔가 부속이 됐는데,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가 돼가지고 일체가 됐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이거 지금 부속물이라는 거다, 부합물이라는 거다. 부합물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부속된 물건의 독립성이 없다. 예, 부합물이라는 거죠.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5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에 할 수 있습니다. 6번도 마찬가지죠. 자, 둘째 줄에 임대차 종료 후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7번 내려갑니다.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부속시켰던 물건이거나 아니면 계약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던 물건일 때, 그때 매수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자, 8번 부속물 매수 청구는 참고로 이거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는 약정을 넣었고 그 약정이 임차인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 무효라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 다음 페이지 제한입니다. 일시 사용 임대차죠. 자, 이건 이제 숙박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고요. 자, 10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가지고 임대차가 해지가 됐어요. 그럼 이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매수 청구 못해요. 쫓겨납니다. 11번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더라도 임차인만의 뭔가 특수한 목적에 쓰려고 지금 설치한 부속물이죠. 자, 이렇게 뭔가 특수한 목적으로 설치했거나 뭔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오른쪽 가서 밑에 1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1차 갱신 청구, 2차 매수 청구죠. 그러니까 2번 단락처럼 임대차가 만료됐고 임차인이 여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려면은 갱신 청구를 하고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하셔야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 없이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3번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 쪽에서 해지 통고를 해가지고 소멸했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나가래요. 그럼 이때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해요? 바로 매수 청구해요? 곧바로 갱신 청구를 생략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가 인정됩니다. 4번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고 재판상으로 해도 되고 재판 외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임대차 계약 당시 그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는 거죠. 약정 자체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 자, 그 다음 밑에 대상 건물 보세요. 이 지상 건물은 첫째,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10번 무허가라도 상관없습니다. 11번 미등기도 상관이 없고요. 자, 12번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한테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 매수 청구 요건 아니고 다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13번이요.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됐고 그러면 임차인은 토지 양수인한테다가도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토지가 갑거였고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죠. 토지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건물을 짓고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이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제3자한테 팔아 넘겨버렸다. 그러면 그 토지 양수인 병 상대로까지 임차인이 지상물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이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수인 상대로도 매수 청구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배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임차인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어요? 왜 있죠? 등기가 돼 있죠. 그렇죠? 임차권 등기가 돼 있어서. 자, 14번입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 자, 그리고 그 상대방은 임대차 끝나는 그때 그 임대인이 상대방입니다. 15번. 토지 소유자 말고 제3자가 임대를 한 경우 그 임대인은 매수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제3자가 임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다가 토지를 임대했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갑이 물론 을한테 빌려준 건 맞아요. 임대인 맞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그 소유자가 아니더라. 토지 소유자가 따로 계시더라. 땅은 병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라면은 그 을이 아무리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매수 청구할 때 하더라도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토지 위에 지금 임차인이 신축한 지금 건물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팔아먹을 때 팔아먹더라도 이거 누구한테 팔아먹어야 돼요? 토지가 누구 거죠? 토지 누구 거? 병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론인데 지금 판례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임대인을 상대로 얘한테다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라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교적 최근 판례죠. 소유자가 아닌 이상은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 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16번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이 될 그때 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당하셨군요. 그럼 아무리 임대인이었지만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그 소유권이 소멸된 그 임대인한테다가 똑같은 상황이죠.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갑은 여전히 임대인이었던 거죠. 그 임대인한테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한 내려갑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 이거는 이기연체로 해지가 된 거죠. 그럼 이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번.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했던 토지 그리고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지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걸쳐가지고 지어져 있는 경우라면은 전체에 대한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죠. 19번처럼 걸쳐서 건립되었을 때, 자, 둘째 줄 끝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토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요만큼이 갑토지였던 거죠. 그리고 옆에 땅을 병이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옆에 땅은 제3자 땅이거든요. 제3자 땅이었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을이, 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린 을이, 임차인 을이 건물을 짓는데 지금 빌린 땅에다 지었다고요? 걸쳐서 지었다고요? 걸쳐갖고 이렇게 지었던 거, 이렇게. 야, 걸쳐서 지었으니까 지금 요 부분은 나중에 분쟁 생길 거 아니에요. 병하고 분쟁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을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여기가 독립성이 있다. 여기만의 독립성이 있어서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경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증축시키긴 했는데 증축을 시켰는데 여기 건물 따로 여기 건물 따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독립성 갖춰가지고.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병땅 위에 걸쳐진 부분은 빼고 여기 구분 소유 객체되는 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빗금치 요 부분만 매수청. 그게 지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사례 형태죠. 다 반복되는 지문들이라서 문제 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은 234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고요. 25번 문제. 25번 문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틀린 겁니다. 자, 1번. 이때 이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아니면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거나 예, 그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선다 어떤 표현 보이세요? 특수 목적.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자, 3번. 매수 청구 객체인 부속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 그쵸, 부속물.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않을 것을 예, 요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 연체에서 쫓겨난 거죠.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5번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네요. 근데 문제는 매수 청구권 포기하기로 약정했잖아요. 매수 청구권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배제 특약.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 특약. 이게 무효예요. 이게 무효.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라고 싹 다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 특약이 들어갔긴 했는데 임차인에게 딱히 안 불리한 배제 특약이에요. 이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당시에 그 사건에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야, 너 매수 청구 나중에 하지 마. 합의했어요. 대신에 임대인이 차임을 싸게 해준 거죠. 근데 그게 파격적으로 저렴했던, 파격적으로. 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줬으니까. 매수 청구권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지만, 이런 약정 자체가 이게 임차인한테 지나치게 불리하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불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유효, 무효? 배제 특약도 유효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강행 규정이,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면적 강행 규정. 편면적 강행 규정인 거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못하게 강행 규정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임차인한테 안 불리한데도 이거를 무효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임차인한테 또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27번 문제요. 갑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을로부터 토지를 임차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임차인이 누군지 잡아볼 수 있어요. 그죠? 임차인 누구예요? 갑이죠, 갑. 임대차 종료 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 철거를 안 하면 그 건물은 을에게 이전시키는 걸로 이렇게 약정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이게 지금 지상물 매수 청구 배제 특약이잖아요. 그럼 이런 약정이 들어갔더라도 갑은 임대차 끝난 후에 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을은 갑을 상대로 을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토지 넘겨라, 건물 철거시켜라 이렇게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종료 시 건물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겠다라는 약정.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대가 없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들어갔다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2번 갑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월세 안 내갖고 좀 쫓겨난 거죠. 그럼 그때는 매수 청구 못해요. 나쁜 놈 쫓겨납니다. 2번 정답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갑이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상 건물 점유 사용을 해서 부지를 계속 점유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점유 사용했죠. 그럼 임대료는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건 내야 되죠.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자, 4번입니다. 철거 소송 과정에서 갑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소송을 방치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갑이 결국 패소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5번 만약 임대차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을 쪽에서 해지 통고를 해서 임대차가 종료된 거죠. 임대인 쪽에서 나가라고 해가지고 임대차가 끝나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임차인 갑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죠.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이어서 갑니다.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지상 건물에다가 건물 신축하고 보존 등기를 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토지를 임차했고 그 위에다가 건물 짓고 보존 등기했죠. 그럼 을이 뭐를 가지게 되죠? 대항력 가지게 돼요. 대항. 자, 기억 을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면 갑이 승낙 안 해도 어차피 이거 형성권이죠. 매매 계약이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니은 임대차 종료 후 갑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을은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병한테다가는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임대차가 끝났고요. 자, 갑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했고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다고 돼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을은 지금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있죠. 병한테다가 매수 청구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처음에 갑으로부터 을이 임대차를 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항력 있는 상태라면은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던 그 바뀐 소유자 상대로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다르게 얘기했었죠.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었는데 이후에 알고 봤더니 갑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경우는 소유자 아닌 임대인한테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임대인은 갑이죠. 갑이 기존의 임대인인데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이 갖고 있던 그 임대인의 지위가 병한테 승계된 병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 임대인, 바뀐 소유자한테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거를 물어봤던 지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일단. 자, 디귿입니다. 을 소유 건물이 지금 병 소유 토지에 걸쳐서 지어졌잖아요. 걸쳐서 지어지면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둘째 줄에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기에 한해서 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리을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건물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매매 대금은 얼마가 되냐? 근저당권 채권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 매매 대금입니다. 그게 공제가 되진 않겠죠. 자, 설명합니다. 자, 일단 토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갑. 자, 그리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의 을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고요. 건물 을 거고요. 을 소유의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요? 근저당 설정됐죠. 근저당이 설정. 근저당권자 지금 병이에요, 정이에요. 없는데요, 지금 책에는. 그죠? 자, 어쨌든 전 정으로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근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도 문제없이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 갑을 상대로 해서 이제 갱신 청구를 하고 갱신 청구 거절하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 청구를 해버리면 이미 저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근저당을 뭐 갑이 인수해야 됩니까? 그쵸? 인수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 건물이 5억짜리 건물 근데 여기에 3억짜리 근저당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계약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갑은 2억만 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요, 그죠? 아니면 너 5억 내놔 그러면. 너 5억 내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아니면 네가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넘겨줘. 갑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 3억짜리 들어와 있어도 매매 계약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가 성립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매매 가액은 매매 대금은 뭘로 산정되냐? 그때 당시 시가로 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시가가 5억이라. 근데 근저당이 설정돼 있잖아. 그럼 매매 계약은 5억짜리 매매로 성립해야 돼요? 2억짜리 매매로 성립해야 돼요? 네? 5억짜리, 2억짜리. 5억짜리여야 된다. 건물은 5억이잖아요. 그럼 매매 계약서를 만약에 쓴다면 여기다가 대금 얼마라고 써야 돼요? 5억이라고 써야죠. 5억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특약에다가 특약. 근저당을 갑이 뭐 인수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약 근저당은 인도 전에 매도인 을이 정리해주기로 한다. 을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저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게 되는 돈이 뭐 2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매매 대금 자체가 2억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시가 기준. 자, 그래서 지금 리을은 자, 첫째 줄 끝에 건물의 시가 상당의 그 5억에서 채권액을 저 3억을 공제한 금액이 매매 대금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죠? 예, 시가 자체가 대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디귿. 이게 옳은 거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갑니다. 임대차 옳은 겁니다.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라고 하는데 부속물 매수 청구는 토지는 안 된다고요. 뭐만 되죠? 건물만 됩니다. 2번 묵시갱신이 됐고요. 묵시갱신된 건 지금 임대차가 묵시갱신된 거죠. 그러면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소멸합니다. 자동갱신 아닙니다. 3번 연체 차임이 1기에 이르면 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건 임차인한테 너무나 불리한 거죠. 무효로가 됩니다. 3번 정답. 자, 4번 경제사정 변동이 있었고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증액을 결정했다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증액 결정됐을 때 증액의 효력 그리고 거기 붙는 지연배상금 이런 것들은 판결 확정 시부터다, 청구 시부터다. 청구 시부터. 청구시.
뭐 결정 다음 날이요? 아닙니다. 청구 시부터. 자, 5번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니까 임차인이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적법한 점유죠. 근데 지금 둘째 줄 잘 보시면 사용 수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사용료 내야 됩니다. 3번 정답이고요. 자, 다음 이제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거 숙박 계약이거든요. 거기서 뭐 에어컨 설치하고 매수 청구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게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임차물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거 내 거래. 다른 애가 와가지고. 근데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그거 알려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귀엽죠, 그죠? 예, 그런 규정,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거 알려주라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토지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습니다. 토지 임대차든 건물 임대차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다 없죠. 그러니까 기간 약정 안 하면 기간이 없는 임대차고, 따라서 양당사자 둘 다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언제든지. 자, 4번. 임대인이 하는 행위가 보존에 필요한 행위예요. 지금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은 거절 못해요. 야, 공사해야 돼. 지금 어떡해. 그죠? 공사해야 돼. 공사. 자,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막 물이 새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건물을 보존시키려면 공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갑이, 야, 지금 보존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겠어요. 보존 행동을 해야 되니까 한 2개월 나가. 그럼 을은 지금 오갈 데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 못한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보존을 위한 행위라. 무너지면은 뭐 이렇게 사고 났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임차인이 기분이 안 좋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보증금 줘. 해지할 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 행사를 해서 보증금 주면 나 나갈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냥 거절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지금. 자, 5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은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35번 문제. 옳은 것은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만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자기 거예요? 건물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럼 더 이상 임차인은 매수 청구를 이제 못해요. 남의 거라서. 2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소부분입니다. 방 한 칸만 전대차를 했던 거죠.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에요. 무단전대차라도 배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임대인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계속 나오는 지문이죠.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대차가 끝이 났다는 거죠. 이기 연체로 쫓겨난 거죠. 매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4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송달됐고 그 후에 발생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공제를 해야 될까요? 공제 못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공제해야 돼, 안 해도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은, 자,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었겠죠. 참고로 지금 이 문제가 노무사 문제죠. 근데 여기 지금 4번 지문 요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어요, 이게.
예, 정답이었어요. 근데 너무 무사한 거죠. 네, 근데 너무 무사. 자, 갑이. 자, 을로부터 자,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보증금 2천에다가 자, 월세를 뭐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던 거예요. 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임차인 을 같은 경우는 갑으로부터 이제 2천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을로부터 받을 돈 있었던 채권자 병이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을이 지금 부동산 갖고 있어요. 보증금 채권 갖고 있어요. 보증금 채권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압류했다고. 보증금 내놔. 이게 묶이죠. 묶이고 그 내용을 갑한테 통지해줘. 보증금 압류 때렸으니까 을한테 보증금 주지 말고 나한테 보증금 갖고 와. 이렇게 한 상태. 그러면 이때 갑을 가리켜서 제3취득자라고. 제3취득자. 비극이에요. 비극이죠, 비극. 비극 맞아요. 왜 비극이에요? 여러분들 보증금 압류 안 당해보셨어요? 에? 내가 월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 압류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극이죠, 비극. 보증금 압류됐어요. 그럼 주인이 와서 이 뭐야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민망스럽고. 그죠? 내 전재산. 내 전재산 뺏기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을이 그 뒤로 잠수를 타서 차임을 연체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기 연체를 얘가 했으니까 여기서 갑은 연체된 200만 원 까고, 그죠? 1800만 병한테 갖고 가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사건 이해되세요? 갑은 그러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깠어, 이 양반아. 그러니까 너는 2천만 원 받아가라, 1800 받아가라. 1800 가져가. 연체분 내가 땄으니까 1800 가져가. 근데 병은 뭐라고 주장해? 얼마 내놓으라고? 2천만 원 내놔. 이걸로 싸웠다고 했죠. 물론 당시 실제 사건은 막 억대가 넘어가죠. 에? 근데 솔직히 쉽게 설명하려고 금액을 줄였어요. 이렇게. 당시 쟁점됐던 거는 갑이 연체분에서 이제 공제를 했던 거라. 압류가 됐던 시점을 막 비교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공제해도 좋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간 이 보증금이 병한테 건네가는 거는, 병한테 건네게 되는 거는 을과의 임대차 계약 속에서 공제할 걸 공제하고 남은 거. 그죠? 그게 이제 갑의 채무라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하고와의 관계에서 연체, 차임 뺄 거 다 빼고 남은 그 1800 있죠? 그게 갑의 채무라. 그럼 자연스럽게 을의 채권도 1800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2000대 압류를 했긴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건 1800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1800만 가져가라. 네? 그래서 갑이 승소했다. 1800 가져가고 가라. 네? 2000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보증금 채권 압류가 됐을 때 그 후에 연체 차임이 생겼던 거죠. 월세 안 내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이거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고. 공제할 수 있어. 공제하고 주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고요. 차임이 이기에 일렀다는 거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 보시고요. 자,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전대 양도 문제라서 이후 문제부터는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고 또 이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민사특별법을 끝으로 해서 종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보강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빠딱빠딱 하고 싶지만 이제 또 설명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확실하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서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 끝나요.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